한국 정부의 탓이다. 당신들이 책임져라. 여러분, 지금 저희 앞에 놓인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약 6조 원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문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사건의 전말을 제가 직접 경험했고 관여했으며 분석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에는 ICSID 중재 문서와 배상 근거, 매각 지연과 과세 문제, 환율 손실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직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조 4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 상태였고 사모펀드가 단독으로 국내 은행을 소유하는 첫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인수 후 은행을 정상화하는 척하면서도 헐값 매각과 불법 매각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와서 정부가 매각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6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실 곳곳에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숨죽인 채 문서를 바라보는 사람들 몇몇은 눈가를 살짝 찌푸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봤고 전략을 설계하며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숫자와 사실, 전략적 판단까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ICSID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2006년 론스타는 KB국민은행과 우선 협상 대상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HSBC가 매수자로 나섰으나 금융위 승인이 지연되고 세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론스타는 이를 한국 정부가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모니터 속 표와 그래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차익 4조 원, 배상 요구 6조 원,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합하면 수조 원.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세금과 국가 신뢰, 국제투자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패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최대한 방어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달드리는 이야기는 그 전략의 일부이자 과정의 기록입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ICSID 문서를 한 번 더 쳐다보고 낮은 목소리로 결론을 덧붙였습니다. 론스타는 헐값으로 은행을 가져가고 이제 와서 수조 원을 요구하며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방어하고 법과 제도를 활용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동이야기 TV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님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외환은행이라는 존재 자체가 당시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상징이자 외국 자본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해 먼저 외환은행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리고 론스타라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외환은행은 부실화된 상태였습니다. BIS 비율, 즉 은행이 자본 대비 얼마나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조차 불안정했습니다. 론스타가 인수할 때 이 부실 상태는 외국 투자자에게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은행의 구조 조정을 명분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장기적인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당시 저도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매입 가격이 단순히 시장 가치가 아니라 금융 환경과 법적 리스크까지 반영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은행을 사들이고 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의 매각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평가하며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은행을 인수할 때 국민 경제와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저는 당시 금융위 내부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회의에 참여하며 각 조항과 규제의 의미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론스타가 처음 인수한 외환은행 지분 51%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영권과 금융 시스템 운영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부실은행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구조 조정을 시행하면서도 사실상 매각 차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내부 자료를 검토하며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자산 매각, 대출 포트폴리오 재조정,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까지 모든 과정은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HSBC가 매수자로 나섰던 과정에서도 금융위 승인 지연과 과세 문제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매매 대금이 수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작은 승인, 지연 하나와 세금 계산의 차이로도 전체 거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관찰하며 숫자와 절차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제 투자 환경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과 국제 금융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HSBC가 제시한 매수 가격과 최종 하나금융지주가 매입한 가격 사이에는 약 2조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변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론스타는 이를 한국 정부의 방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글로벌 시장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러한 금융 복잡성을 하나하나 파악했습니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려 한 것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매각 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원천 징수 문제, 스타홀딩스 법인세 1,040억 원 등 다양한 세금 항목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당시 담당자로서 검토한 결과 법리와 세법의 적용, 국제 조세 기준 등을 고려하면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와 실제 세금 부과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방어 논리가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누구였는지를 다시 강조드리자면 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와 국세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전략을 설계하고 국제 분쟁을 대비한 문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정부 측 입장에서 판결과 조치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 방안을 설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경험 덕분에 저는 론스타의 요구와 주장을 분석하며 정부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현실과 법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10년 이강원, 변양호 등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으며 저는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조율한 사람으로서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현실적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 세계는 단순한 금융거래 세계가 아닙니다. 매각 과정 하나하나, 승인의 지연과 세금 문제, 국제금융 규제와 투자자 보호법, 환율과 글로벌 위기까지 모든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분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론스타라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려 합니다. 제가 론스타 사건의 실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순간은 단순한 매각 절차가 아니라 외국계 사모펀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략적 압박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2006년 1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의 인수 가격과 매각 조건은 금융계 내부에서도 논쟁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한 힘겨루기라는 면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KB국민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2006년 3월 저는 내부 문서를 검토하며 론스타가 단순히 매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과 세금 문제를 계산한 전략적 행보임을 확인했습니다.
매각 계약에는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없어야 매각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론스타는 검찰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론스타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전략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플레이어임을 직감했습니다. 2007년 9월 HSBC가 매수자로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매매 대금은 약 6조 원 규모였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HSBC는 매매 대금을 2조 원이나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시 내부 회의에서 론스타가 이를 한국 정부의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임을 예상했고 실제로 그들의 주장은 점점 국제 무대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HSBC와의 계약이 파기된 이유는 단순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HSBC의 변심 때문이었지만 론스타는 이를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포장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관찰하며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국제 분쟁의 씨앗이 형성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론스타는 자신들의 매각 전략과 글로벌 금융 환경을 계산하며 마치 체스판 위에서 수를 두듯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저는 내부 자료와 법적 문서를 분석하며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고 매각 지연과 세금 문제는 모두 전략적 레버리지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떤 논리를 펼칠 것인지, 어떤 지점을 공격할 것인지 명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이강원, 변양호 등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혜원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여전히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회의에서 론스타가 이를 한국 정부의 불법 방해라고 주장하며 국제투자 분쟁 ISD까지 준비할 가능성을 보고 전략적 대응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매각 지연과 세금 문제를 이용해 더 큰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매각 지연 부분, 즉 HSBC와의 매각 예정가와 하나은행 매각 대금 간 약 2조 원 차이, 그리고 부당 과세 부분에서 발생한 8,500억 원 규모의 세금 문제까지 모두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당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론스타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글로벌 금융 상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손실이었으며 정부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누가 이기는가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융, 주권과 국제금융 질서를 지키는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론스타는 한국을 헐값에 공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정부 측 전략을 설계하며 국제분쟁 대응 문서를 작성하고 ICSID 중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방어 논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ICSID는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배상액은 약 2,925억 원으로 요구액 6조 원 대비 극히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을 포함해도 총 4,500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중재 판정을 분석하며 론스타의 과실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배상액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정으로 정부는 막대한 혈세를 지불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도한 요구를 펼쳤던 전략이 제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저는 외환은행 매각과 론스타 대응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중재 문서를 분석하며 정부 측 입장에서 모든 논리와 자료를 관리한 책임자입니다. 단순한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싸운 전략가이자 사건의 모든 갈등과 대응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론스타가 펼친 압박과 도발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정부가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저는 론스타 사건의 다음 국면에서 단순한 금융 갈등이 아닌 숨은 목적과 외부 시선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압박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2010년 이후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매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혜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눈에는 단순한 절차 지연처럼 보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의도적으로 압박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론스타는 이를 절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매각 지연과 국세청의 과세 문제를 결합해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방해했다는 논리를 국제투자분쟁 ISD에 담아 제기한 것입니다. 저는 당시 자료와 회의록을 분석하며 그들의 전략이 단순한 금융 계산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외교적 카드로 변환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늦어진 것은 법과 절차에 따른 필연적인 조치였지만 론스타는 이를 왜곡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포장했습니다. 저는 내부 자료를 검토하며 HSBC 매각 예정가와 하나금융지주 매각 대금 간 약 2조 원의 차이, 부당 과세 문제로 발생한 8,500억 원 규모의 세금 문제, 그리고 환차손과 이자까지 포함한 손실을 모두 론스타가 정부 책임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메시지를 만들고 배상금 규모를 최대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단순한 금융 분쟁이 아니라 국제적 심리전임을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론스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외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압박해 국제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왜 수천억 원의 혈세가 론스타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단순히 방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내부 전략회의에 참여하며 론스타가 국제투자 분쟁에서 어떤 논리를 펼칠지 예측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이 정부의 의도적 방해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국세청 과세가 모순적이었다는 점을 핵심 주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 매각 지연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법원의 유죄 판결,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절차적 검토 때문이었고 세금 문제 또한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었습니다. 즉, 론스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숨은 목적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론스타의 목표는 단순히 배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다음 투자 기회를 위해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측 대응 전략은 단순한 법적 방어를 넘어 국제 여론과 금융시장의 심리를 고려한 복합적 대응으로 발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중재 문서와 판례, 국제투자 분쟁 사례를 분석하며 ICSID가 어떤 요소를 중시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론스타의 주장 중 일부는 인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글로벌 금융 환경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배상금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국제사회와 내부 국민에게 모두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예상되는 반론을 미리 분석했습니다. 론스타는 금융적 논리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까지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와 법리로 맞서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인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는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론스타의 주장은 과장되었음을 입증할 자료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서스펜스를 실제로 체감했습니다. 론스타의 압박 속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방어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배상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하게 대응하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숨은 목적을 분석하고 외부 시선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금융, 주권과 국제적 신뢰를 지키는 일임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론스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국면, 즉 기술적 법적 갈등 구조를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선 막에서 저는 론스타의 숨은 목적과 외부 시선을 파악했고, 그들의 압박이 단순히 금융적 차익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를 시험하는 전략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떤 법적 기술적 논리로 대한민국이 대응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로 매각 지연과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살펴야 했습니다.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혜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료를 검토하며 금융위원회의 절차적 판단이 단순한 관료적 지연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과 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확인했습니다. 론스타는 이 지연을 한국 정부의 의도적 방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격 검증 절차에 따른 합법적 조치였음을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부당 과세 부분에는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 매각 대금과 스타홀딩스 법인세를 포함하여 약 8,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법과 국제조세 관행을 검토하며 국세청의 과세가 법과 규정에 따른 정상 집행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즉, 론스타가 주장한 자의적 과세는 국제 분쟁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임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배상금 규모를 제한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배상금 산정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론스타는 HSBC 매각 예정가와 하나금융지주 매각 대금 간 약 2조 원 차액 세금 문제, 환차손 및 지연이자 등을 모두 포함해 대한민국에 약 6조 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요인으로 상당 부분 설명 가능했고, 국세청 과세 부분 역시 정당 집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론스타의 주장 대부분이 과장되었음을 자료와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ICSID 중재에서 적용될 핵심 논점을 정의했습니다. 첫째, 매각 지연은 정부 책임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둘째, 세금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국내 세법과 국제조세 규범에 따른 합법적 징수였다. 셋째, 글로벌 금융 환경과 내부 사건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인해 매각가가 낮아진 부분은 한국 정부의 책임 범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논점은 중재에서 정부의 방어 논리로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중재 준비 과정에서 저는 론스타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금융위원회 내부 회의록, 세금 관련 자료, 외환카드 주가 변동 자료,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론스타의 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ICSID 판례와 국제투자 분쟁 사례를 검토하여 배상금 산정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이 분석 과정에서 국제금융과 법률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몸소 체감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편 저는 론스타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여론을 조성하려는지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언론과 경제 전문가를 통해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압박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배상금 압박뿐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법리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국제 여론과 심리적 효과까지 고려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법적 갈등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론스타의 주장 대부분은 과장되었고 정부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최종 배상금은 요구액의 약 4.6%인 2,92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단순한 금융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주권과 국제 신뢰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막에서 저는 기술적 법적 분석이 단순히 서류와 숫자의 싸움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국제 분쟁에서는 심리적 압박, 여론 형성, 규정 해석, 글로벌 금융 환경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승산 있는 방어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수조 원의 이익을 챙기고 국제적 압박까지 시도했지만 정교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 덕분에 대한민국은 배상금 규모를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까지의 모든 사건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이 이룬 승리를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론스타라는 거대 외국계 사모펀드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요구한 수조 원의 배상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청구하며 자신들의 손해를 과장하고 매각 과정의 지연과 세금을 문제 삼아 압박을 가했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단호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금융위원회의 정당한 심사 과정, 국세청의 합법적 과세까지 모두 근거로 삼아 론스타의 부당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판정이 내려진 순간 우리는 론스타의 허상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6조 원 요구액 중 실제 인정된 금액은 고작 2,925억 원,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을 포함해도 약 4,5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요구한 액수의 4.6% 수준에 불과했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합리적 대응과 전략적 판단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며 대한민국이 단순히 배상금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국가적 자부심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느꼈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막대한 차익을 남기며 대한민국을 압박하려 했음에도 우리는 법과 절차의 근거에 전략적으로 대응했고 국제 규범 속에서 정당한 입장을 관철했습니다. 론스타가 남긴 악영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적 금융 주권과 국제적 신뢰를 수호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금융 질서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은행 매각 과정에 개입하고 막대한 배상을 요구했을 때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않고 정확한 전략과 분석, 법적 논리로 맞섰다는 사실이 우리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금융, 법률, 외교가 얽힌 복합적인 국제 분쟁이었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맞섰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역량과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외국의 투자자조차 대한민국이 이처럼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미래의 우리나라가 맞닥뜨릴 국제적 분쟁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략적 판단, 법적 대응, 국제 규범 이해가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외부 압박 속에서도 충분히 승산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국의 자부심을 넘어 세계 속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CSID 판정 직후 저는 현장을 돌아보며 이번 승리가 단순히 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긍심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수조 원의 차익을 남긴 외국계 펀드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가의 법과 원칙을 지키며 실질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론스타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국가적 금융 주권과 국민의 재정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고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 저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론스타라는 악연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략과 결단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금융, 법률, 외교의 삼중 갈등 속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이는 한국의 자부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정부는 정직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맞서면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서서 자부심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론스타 사건이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하고 지혜롭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승리의 감동과 자긍심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줄 것입니다. 감동이야기 TV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